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지내셨던 송영훈 변호사, 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송 변호사. 네, 당은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뜬 인물이 맞으니까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왜요? 이번 주에 그 지하철 4호선에서 졸다가 인증샷이 찍혔죠. 아주 곤히 잠들어서 옆 사람에게 약간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자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그래야 됩니다. 대중교통 많이 타고 다니고 정말 우리 평균적인 국민들과 생활하는 태도가 많이 일치가 돼야 정책적인 면에도 그런 게 반영이 되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평소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철 관련 공약에도 애착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노원에서 정치할 때도 4호선 급행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우리 지하철 9호선이 지금 6칸씩 달고 다닙니다. 네. 근데 플랫폼은 8칸을 달고 다닐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앞뒤 한 칸을 전동차를 안 달고 다녀요. 그래서 출근길, 퇴근길 사람들이 아주 꽉 끼어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인분당선도 지옥철이죠, 지옥철. 그렇습니다. 수인분당선도 승강장은 8칸 들어가게 설계돼 있는데 6칸씩 달고 다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 정도는 지하철 타고 다녀야 매일같이 체험을 하고 국민의 생활에 더 밀착된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준석 대표를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주 화제가 된 사진이었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다음 장윤미 변호사 뜬 인물. 저는 김재섭 의원 꼽아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원래는 워낙에 험지에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주가가 올랐는데,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총선 직후에도 당대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 설이 돌았을 때는 본인은 공부가 더 필요하고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이제 기다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기조도 상당히 바뀌었고 아마 당권 주자로 나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여야 진보 보수 막론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인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하구나를 또 알 수도 있고, 이게 또 당내 엄청 복잡한 역학 구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에 뜬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소가 돼서 사법 리스크가 더 늘어났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제 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씀 한 가지를 하셨죠. 우리 언론을 두고 검찰의 애완견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어쨌든 사실을 따라가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논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검찰의 애완견이냐.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판결의 내용을 기초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애완견이냐, 공당의 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고요. 이것은 민주당의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우리 언론을 두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민주당의 입장이냐, 민주당 의원들이 좀 분명히 하셔야 될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네.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가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그 워딩을 저도 지금 말씀 주셔서 좀 찾아봤는데, 이제 애완견처럼 이제 불러주는 걸 쓴다 이런 취지로 좀 비유적 표현이었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저도 공감은 되지만요. 일단 문제의식을 좀 드러낸 것 같고, 지금 언론에 대한 이런 좀 부적절한 발언 이야기를 하시니까 권익이었나요? 이제 여기 기레기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분이 계셨죠. 국민의힘 추천 목소리로 계신 분인데, 이런 말은 여야 공이 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권익위원장 꼽아봤습니다. 예.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6개월 동안 이 현안을 들고 있었죠. 이건 법정 시한을 넘긴 건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좀 의아했던 겁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해외 순방 중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겁니다. 여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 그냥 그 직후에 권익위도 당연하지만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더 들여다볼 수
밖에 없었느냐. 총선이란 변수가 있었지만 그 위에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공직자인 배우자 같은 경우에 뭔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어쨌든 이건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떠한 뭐 판단도 없이 종결을 내다 보니까 저는 권익위 차원에서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자평할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장기적으로는 대통령한테 누를 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권익위 안에서도 찬반이 팽팽해서 한 표 차이로 갈렸다면서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종결이 9표, 그다음에 송부가 3표, 이첩이 3표인 거고 한 표로 갈렸다고 하는 부분은 그 대통령 관련인데 종결이 8표, 그다음에 송부가 7표고 이첩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표 차이로 갈릴 만큼 찬반이 팽팽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같은 걸 인용하면서 핸드백 이거는 과거 다른 정상들이 받았던 것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거는 외국 순방 중에 외국 맞습니다. 정상한테 받은 경우랑 예. 이게 민간인한테 받은 경우랑 같은 거냐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요, 일단 권익위의 설명이 법리적으로는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환원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에게 이 명품백에 대한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그 청탁금지법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제 영득 의사라고 하는 거는 내 걸로 갖고 향유하려는 의사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데 대통령 기록물에 준해서 뭔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어쨌든 향유하려는 영득 의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제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무적으로는 아쉬움이 있고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지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권익위라고 하는 기관의 한계와 또 청탁금지법의 한계입니다. 뭐 그동안에 숱하게 얘기가 됐듯이 네. 일단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 규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익위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 문제를 조사를 해서 경찰에 대거 이첩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민주당 의원 한 12명 정도 위법이 있다고 해서 넘겼는데 9명이 줄줄이 무혐의가 나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윤희숙 의원, 뭐 이주환 의원 이런 분들이 줄줄이 무혐의가 나오거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경찰에서 다 무혐의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익위라고 하는 기관에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 명품백 사건이 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명확하게 결론이 날 것이다. 영득 의사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영득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 전후의 정황으로 보는 거죠. 여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가 선물을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를 시켜서 일자를 잡고 일시를 잡고 장소를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 걸 영득 의사라고 보통 평가를 하죠. 그리고 정말 없었다면 이게 어디에 어떤 현황으로 보고되고 있고 대통령께서 언제 인지하고 계셨는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말로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게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말장난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 뭐 여사는 그냥 뭐 영득 의사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받은 거다. 박절하지 못해 받은 거다. 역풍 맞았죠. 그렇다면 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누구를 조사해야 됩니까? 최재형 목사를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지금 겁니다. 불러서 조사하고 있죠. 그 검찰과 경찰에서 예. 하고 있고요. 권익위에서는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사권은 발동할 수 있는데 그러지조차 않았고 그러면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나? 그래도 여사고 영부인의 지위에 계신 분인데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익위의 설명을 들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외국인이라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고 이제 국가 그 공무원과 관련한 규정들을 보면 그것도 신고하긴 돼 있습니다. 정상에게 받았든 외국인에게 받았든 그리고 국가 기록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는 건데 그럼 이게 명품 가방인데 이게 일반 어떤 해외 정상이 준 것과 같은 동렬에서 이런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권익위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해서요. 아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검찰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검찰에게 더 명분을 준 셈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법을 더 잘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신고 말씀하셨는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설령 그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독임제 행정기관인데. 자기한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굉장히 구멍 뚫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네. 우리 사회가 한 10년 가까이 계속 방치를 해왔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이 청탁금지법을 보완해서 구멍이 없게 할 것인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우리가 지금 이 토론이 시작한 지 10분이 됐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드락 상황이 우리나라 정치 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그만 듣고 싶고 또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그만 듣고 싶고 우리 정치는 언제쯤 앞으로 나아갈까 이것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여야를 그 소속한 입장에서 나와 있지만 이런 국민들의 민의는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도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계속 들을 수밖에 없죠. 일단 재판이 재판이 계속 진행 이어지고 중이니까요. 있으니까 또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특검법 나올 것이고 검찰에서 소환하느냐 마느냐 또 쟁점이 될 것이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듣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발언, 입장, 대통령실의 해명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뜬인물 진인물까지 해봤고요. 지금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은 뽑았고 7개 지금이라도 가져가라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안 가져가고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또 그다음에 11개 상임위원장 뽑은 몇 그 상임위들은 야당 단독으로 지금 상임위를 딱 열고 네.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에는 안 들어가고 각종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이 양상 어디까지 갑니까? 언제까지 갑니까?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뭐 민주당이 100%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협상안을 낼 때 의석수에 맞춰서 우리가 18개 다 아니고 7개는 어쨌든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렛대로 어떤 상임위, 어떤 현안과 관련한 위원회에도 국민의힘이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중앙일보 기사를 봤는데 제목이 전투력 없는 그 국민의힘이더라고요. 이 전투력이 싸울 어떤 여력이나 능력,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략도 없고 투지도 없고 어떤 실행력 같은 것도 없다라는 취지였어요. 이를테면 국회의장 뭐 앞에 의원들이 뭐 좀 꽁꽁 에워싸면서 거기 대기를 하는데 좀 뭐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자분들한테 당신들이 여기에 좀 서 있어라. 나 대신 뭐 이러면서 뭐 환담을 나누고 그러니까 무게감도 없고 이 상황에 대한 위중함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종부세는 대통령의 폐지가 공약이셨습니다. 민주당도 좀 한 발 물러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기재위에서 위원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특위에서 민생 현안 아무리 논의해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국민들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회가 이렇게 계속 대드락 상황인 것이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하고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법사위를 열어서 뭐 오동훈 공수처장도 부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부르고 했습니다만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천대엽 대법관 모셔다 놓고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 개인 변론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 재판부 배당이 뭐 어떻게 됐느니 이게 공정하지 못하느니 법원행정처장이 예 알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다그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그 상임위에 들어가서 이게 그 올바른 절차라고 다 이렇게 정당화해 줘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의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원구성을 했고 비법률가를 법사위원장을 뽑고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서 법원행정처장을 부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뭐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하셨는데 원구성 협상은 답정너식으로 진행이 됐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것이 오랜 헌정 관행을 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는 36년간 여당 몫으로 존중되어 왔지만 그거 양보하겠다. 우리 법사위만이라도 달라. 과방위도 넘겨주겠다 했는데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자르고 그날 밤에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상임위원장 선출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답정너식 원구성이라고 하지 교섭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과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 중에 나머지 7개도 민주당이 뽑습니까? 아마 그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그렇게 되면 건데요. 국민의힘은 또 계속 불참합니까? 거기까지는 뭐 현재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어쨌든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것인데 뭐 영영 안 나갈 수는 없겠죠. 다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국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다수당 아닙니까?
그 다수당이 상임위를 열어서 정말 민생을 논하고 정쟁은 좀 뒤로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죠. 근데 어제처럼 법사위 열어서 이재명 대표 개인 재판 배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검사들 개인적인 그 신상에 관해서 흉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앉아있어야 그것이 민생이다. 저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사위는 법사위 역할이 있는 거고요. 민주당이 지금 검찰 수사 법원의 결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현안 질의는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민생이랑 동떨어졌다? 그러면 왜 기재위 산자위 여러 국민 민생과 관련한 원구성 어떤 협상도 어떤 위원장 명단도 안 내고 있습니까?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협상을 하면 할수록 어쨌든 한 발짝씩 진보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그런 협상 테이블에도 아예 국민의힘은 나오고 있지 않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 정치 영역에서의 협상과 협치는 결국에는 획득하는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보하더라도 어쨌든 중간에서 모색하는 게 전 민주당으로서도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론으로 돌아가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일단 법대로 하는 거예요.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의 또 하나의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다 보이콧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는 유임을 하더라도 지금 내각을 바꾸신다 뭐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청문회도 보이콧할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래서 좀 답답하다.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안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도 민주당에서 그러면 책임 있는 다수당으로서 국회에 들어가야 될 만한 명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과거에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그럴 때만 해도 국회에 그런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로부터 주인 잘못이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공개적으로 받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된 뒤로는 그런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1988년 이래로 36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그래 우리 운영이 양보할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있죠? 이번 원구성 협상이 그렇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데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힘없는 야당처럼 행동하고 지금 보이콧하는데 최상병 특검법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 만약에 국회 통과했는데 행사하시면 그때 모수 때문에 또 본회의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도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은 법사위원장은 어쨌든 못 준다는 건 상수로 놓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 아예 나오지도 않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법사위가 지금 뭐 한마디로 법사위 때문인데 네. 민주당은 절대 양보 못하나요? 그건 절대 양보 못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꼭 가져야 되겠고. 아니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다그치는 장면 다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 하려고 법사위원장 그렇지 가져간 거죠. 않습니다. 예, 무슨 대법원을 그리고 법원을 모욕하려고 법사위원장에 갔다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 현안과 관련해서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이 되신다. 거부권 행사 국면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의원들이랑 연찬회 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고 이 거부권 행사 권한을 믿고 입법 활동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협치하지 말라는 지시거든요. 그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건 총체적인 아니 난국입니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하면서 훈시 규정을 핑계 삼아서 법률을 구실 삼아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정당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데 제1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것은 네 글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타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거죠. 헌법상 권한이지만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아무튼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들어볼까요? 이현 씨. 네, 고속도로 나들이길 정체는 풀려가고 있는데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입니다. 차량터널 1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풍새 요금소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 23번 국도 쪽으로 우회하는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차량터널 부근에서 공주 인풍 휴게소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수도권을 지나기는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다만 지금도 충청권에는 차가 많습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지체고요. 옥산 부근 지나기 더딥니다. 남청주에서 신탄진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북창원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2km가량 정체 이어집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도 2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도 나들목부터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 송 변호사. 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어제 국회에서 발언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조금만 이어서 국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제 김용민 의원이 뭐 장차관들 그 국회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정확히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안 나가거나 재판 안 나가면 구속되고 체포되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글자도 더하고 뺄 것이 없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디스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기간에도 재판을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지방에 유세 다니고 또 과거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에 못 나간다고 하더니 국정감사도 안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은 김용민 의원이 은연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금 비판한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도 김용민 의원이 변호사 출신인데 마음속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받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제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송 변호사님의 해석일 뿐인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에서 어쨌든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에 한마디. 네, 저는 이준석 대표의 한마디를 꼽아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전 정부의 뭐 기내식이다 뭐다 뭐 타지말이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윤석열 정부 수의계약 다 파헤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무식한 돌격을 왜 하냐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상당히 좀 따갑고 정확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도덕성을 제대로 담지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수사기관의 출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도 불출석한 거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만 그 당시에 이제 불출석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한번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정진상 씨랑 이제 공범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반대 신문이 다 끝나고 이제 신문이 끝나고 가만히 이제 앉아 있기만 해야 되고 뭔가를 더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변론 분리를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석하는 게 맞지만 사실상의 방어권 행사를 하는 기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불출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맥락과 일단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시효가 지난 부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입장을 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연되는 건 국민 법감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원칙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어떤 문제제기, 문제의식이 지금 정부의 플러스가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정부의 힘이 되어주고 정말 대통령과 한 팀으로 운영되는 집권 여당이라면 국민을 보고 정치하셔야죠. 그런데 국민을 보지 않고 오로지 아주 지엽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비판하는 거에 머물고 있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대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 누가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둘러싼 여러 의혹들 해소되지 않은 게 많거든요. 수의계약 포함해서요. 네. 금주에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아까부터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된 거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반박하면서 아까 뭐 이 검찰의 애완견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네. 상황.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서
어쨌든 230만 불이 북한에 건너간 그 대가는 경기도지사의 북한 방문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인정하기 넉넉하다고 맞아요. 판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은 어려운 국면에서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도 어려워질 거라는 건 뭐 그렇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이야기했듯이 기소하는데 디딤돌을 어쨌든 검찰은 확보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아주 신속하게 기소를 했고요. 그러면 이때 방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재판부에서도 본건과는 이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로 보고했는지 여부는 진술을 막 바꾸기도 하고 번복하고 그래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북한에 돈이 갔는데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방북하고 싶어했던 정치적 동의는 충분했어요. 차기 대선 주자였고 네. 박원순 시장도 가고 뭐 최문순 지사도 가는데 본인은 못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아주 유력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서 쌍방울이라는 사실 김성태 회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인 건 공지의 사실이고요. 무리하게 몇십억을 사실상 북한에 갖다 주게 함으로써 방북을 할 그 선택을 했을 것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쌍방울은 기본적으로 기업입니다. 일단 수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즈니스를 했을 때 얻었던 반사 이익이 있었어요. 히토류를 단독으로 수입한다 어쩐다 해서 주가 상승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 재판의 재판부에서도 인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 안부수 씨라고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의 판결문에서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그 동인으로 했다라고 판시된 부분이 있고 예, 국정원 문건도 있어서 이건 법률적으로는 좀 다툼의 여지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돈이 쌍방울 주가 조작용이냐 이재명 방북용이냐 네네.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요, 그 좀 전에 안부수 씨 판결 얘기하시는데요. 안부수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언제 있었는지 우리 정확히 봐야 됩니다. 안부수 아태평화협회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작년 5월 23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민주당이 내세워 맞이하는 국정원 문건 총 49개인데요. 그것들을 검찰이 확보한 게 안부수 씨 판결 선고되기 하루 전날인 5월 22일입니다. 당연히 그 사건에 제출이 안 됐겠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을 보면 그 49가지의 국정원 문건 중에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유죄를 인정하는 데 근거가 된 국정원 문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올해 1월에 압송돼서 들어왔잖아요. 태국으로 도망갔다가.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안부수 씨 1심 판결 나오고 나서예요. 올해 7월 11일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안부수 씨 판결에 제출되었던 증거나 혹은 그 사건에서 성취되었던 증언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일부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안부수 씨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기일이 추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 수원고등법원에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두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일치하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뭐 주가 조작, 그다음에 뭐 보고 여부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는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와 공모를 하고 다시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공모를 하고 이런 순차 공모의 구조를 흔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그 주장을 유지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주장을 고수를 할 때 그러면 입증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죠.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문에 나옵니다마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두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통화를 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법정도 아니기 때문에 두 분 변호사님의 한마디씩 얘기를 듣는 걸로 마무리 짓고 아무튼 이런 공방이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에서도 또 앞으로 있을 이재명 지사에 대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계속 이어질 거고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뭐 검찰이나 사법부까지도 겨냥하는 그런 법안들을 마구마구 거론하고 있어요. 뭐 판사 뭐 투표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있고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비판적인 지적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내에서도 좀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여러 법안들이 좀 검토되고 있고 뭐 발의가 되고 있어서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한 특검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저는 특검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거라서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일단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이화연 전 부지사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아닌지 특히 뭐 연어회 어쩌고저쩌고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외압이 있었다. 그리고 쌍방울 관계자가 검찰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사실상 대책회의 비슷하게 뭐 모였다 뭐 폭로성 발언 주장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아서 검찰에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검찰이 내부 감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도로서 이제 특검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법 왜곡죄 뭐 이런 부분도 검토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단 법률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해가지고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법원이나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뭐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 때문에 논의됐다라기보다는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독일에 또 입법례가 있거든요. 독일에서는 이걸 적용하고 있고 이 수사기관에서 아주 일방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뭐 증거 채택을 하거나 법률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이거를 좀 처벌까지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입할 필요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안별로 따로따로 네, 좀 그런 보자. 것 같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이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법사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에 사실상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법사위에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관련 인물의 변호인을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 법사위에서 저는 다 빠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 재판에서 배당되는 문제를 법사위에서 지적을 하질 않나. 그다음에 이 특검법도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어떤 그런 주장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날짜 계속 바뀌었죠. 장소 계속 바뀌었죠. 행위도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뭐 입에 대기만 했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누가 회유를 했는지 주체도 처음에는 검사가 회유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김성태가 회유했다고 하다가 또 그 무슨 전관 출신 변호사가 회유했다고 했는데 정작 그 전관 출신 변호사는 그 전해에 구치소에 가서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했던 걸로 기록이 확인되고 뭐 그랬어요. 아니 무슨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지 무슨 감찰을 해도 하고 특검을 해도 할 일이지. 이것은 그야말로 수사검사들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목적의 특검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면 자 지금부터라도 정치와 재판은 분리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만약 이런 법안들을 지금은 일단 거론만 하고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뭐 통과시키고 해도 특히 이런 법안일수록 거부권이 불을 보듯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또 이제 또 특히 이런 법안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법안은 아마 이탈표 기대.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국민들이 다수가 지지하는 그런 법안이 아닌 경우에는 거론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당연하지만 그러니까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아무리 좀 사법 개혁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수용해서 점검은 해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 공당의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국민들께 오해를 자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책임의 의식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대표를 그냥 옹이한다는 인상만으로 국민들께 다가간다면 예. 이게 또 역풍으로도 올 수도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말씀대로 분명히 있는 것 몇 주 같습니다. 전 방송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팀 다 특검하자 이런 거는 국민들이 오히려 등을 돌리죠. 그거는 온당하지도 네.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그 일반 국민 20% 참여시키는 걸로 확정이 됐고 공동대표제 비슷하게 이야기 나온 거는 이제 없었던 일이 됐고 20% 정도면 적당한 겁니까? 약간 미흡한 감은 있는데요. 뭐 일단 결정이 그렇게 났으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하고 30%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후보가 그 당원 투표에서 5%를 졌다고 가정했을 때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30%면 그 여론조사에서 11.67%를 이기면 됩니다. 네. 근데 여조 반영 비율이 20%가 되면 당원 투표에서 5%진 후보는 그 여론조사에서 20%를 리드를 해야 돼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유의미한 차이는 있어요. 맞아요. 있지만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어떤 최소 합의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가장 광범위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를 택한 걸로 보여서 뭐 그런 결정도 그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유미 변호사가 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뜬 인물로 꼽았는데 네. 대표 나온답니까 진짜?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을 하게 될 거라고 많이들 관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나머지 후보들이 그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출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문제가 됩니다. 앞서 이제 뭐 그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 그런 얘기도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단일성 지도 체제로 확정이 되면서 2등을 해도 지도부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가 실제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랬을 적에 도전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의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재섭 의원이 아직은 초선이에요. 제가 우리 총선 30일 전에도 관심 가는 지역구 도봉갑을 꼽았을 정도로 제가 그 지역에 관심이 많은데 김재섭 의원은 지금은 지역 사업을 잘해서 그 지역 구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재선을 할 수 있도록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고위원 정도는 모르겠어요.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당대표를 지금 바로 나가면 그 지역에서 아 너는 벌써부터 중앙정치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뭐 보통의 상식으로는 최고위원 도전 정도가 맞죠? 보통은 초선 의원도 아니고 재선이나 초선들이 네.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을 아니, 하는데 요새는 초선이 최고위원 도전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네요. 고민정 의원도 그랬었고. 예. 그런데 저는 당내 복잡한 그 국민의힘의 역학관계 때문에 김재섭 의원이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2인 체제가 나왔었던 이유는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어대한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윤심은 그 부분을 견제하고 싶어하고 그렇다면 어쨌든 집합적인 지도 체제로는 상당히 난항이 있으니까 2인 체제로 좀 균형을 좋게 말하면 균형을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하고 좀 제압을 할 수 있는 구도를 가져가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건데 그거는 사실 관철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재섭 의원은 이 당을 망쳐놓은 우린 친윤을 내가 개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원해주기는 이미 이제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김재섭 의원을 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나와요.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대한은 맞아요? 글쎄요. 그 일단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것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뭐 여러 여론조사 지표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데 또 그 우리가 결혼식장은 들어가봐야 알고요.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하니까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민주당 그 국회의장 경선도 사실은 우원식 의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의원도 놀랬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제일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도 앞으로는 국회의장 후보 뽑을 때 이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한다 포함시켰고 당대표가 대선 후보 1년 전에 저거 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일단 그것도 좀 나눠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원내직을 뽑는데 당원들 의견을 당연히 수렴하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선출의 주체는 의원들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지적했듯이 당원 투표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항상 온당한 방향으로 갔느냐. 그때 민주당의 귀책으로 거리 시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원 당규를 당원 투표로 고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전례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 국회의장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반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확정됐죠 이거. 네. 그리고 1년 전에 거리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전례 역사도 있었고 그러면 당대표가 대통령이 출마하고자 하는 차기 대선 주자인데 1년이란 시기가 남아있지 않으면 이게 법률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절차적으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1년 전에 이렇게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면 당대표가 이 1년직에 물러나야 되는 안 와도 되는 그런 예외 규정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것을 좀 차용한 측면이 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상당히 강고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는 정치적 오해일 수는 있겠지만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던 거죠. 그럼 지금 그걸 했어야 되냐는 문제의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관철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임기 관련은 뭐 장 변호사님께서도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더 말을 보태지는 않겠고요. 그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그것도 장 변호사도 비판적으로 그러니까요. 보네요. 요건 제가 조금 더 컨텐츠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 당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직접적으로 이게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요. 우리 국민 그 정당의 현실을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작년에요.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나온 만들어진 당원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도 명망이 높은 박상훈 박사님이 그 제1저자입니다. 그 보고서의 부제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1000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예요. 중앙선관위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 당원이 500만이고 국민의힘이 한 400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당원들은 결국은 다 만들어진 당원. 그러니까 동원됐거나 뭐 페이퍼 당원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작년에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당원의 한 15%를 선별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많게는 95%가 지역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많게는 95% 정도가 유령 당원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당 현실입니다. 그러면은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뽑을 때 20% 당원 반영을 하면은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이 되거나 원내대표가 되고 싶은 정치인은 굉장한 돈과 사람을 들여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춰야 돼요. 당원을 또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 아니면은 지옥문을 연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했으면 전 당사 앞에 가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정당 정치를 크게 그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좋지 않은 결정입니다. 우선 당원의 실질화부터 사실 각 정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유령 당원들을 그냥 놔두고 뭐 500만 당원, 400만 당원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으로 이제 어느 시기 동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계를 단계를 내야 되는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그래서 권한을 주고 이제 투표권을 드리는 건데 예. 그렇게 권리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모든 당원이 만들어진 당원이라 보진 않고 아주 이제 열심히 하시는 정말 민주당에 대한 또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으로 당원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목소리조차 사실상 당내에 흡입을 할 땐 과다대표되는 문제가 또 있고요. 여러 어떤 중도층이나 이런 목소리와 좀 괴리감을 가지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진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건데 이건 강할수록 셀수록 직접적일수록 그런 효능감이 크다고 느껴진다는 지표들도 있거든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에 그렇다면 선방향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당원이 저도 당연히 수기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보완제도 당연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국회의장 후보 뽑는데 당원을 참여시키느냐 마느냐를 논의하기 이전에 당원이 실질화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뭐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긴 해요. 근데 지금 실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그거부터 우리는 하겠다. 각 정당이 그렇게 좀 나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거두절미 각서라고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나 터너의 프라우드 메리 함께 듣고요. 전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You know, every now and then, I think you might like to hear something from us. Nice and easy. But there's just one thing. You see, we never, ever do nothing nice, easy. We always do it nice and rough. But we're going to take the beginning of this song and do it easy. But then we're going to do the finish rough. It's the way we do Proud Mary. And we're rolling, ooh, rolling, ooh, rolling on the river. Listen to the story. Left a good